정입니다. 함께 보시죠.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Before discussing today's meeting, 오늘 let me FOMC comment 회의에 briefly on 대해서 recent developments in 말씀드리기 the 전에 banking sector. 최근 들어서의 은행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이후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 여전히 건전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최근 발발했던 에피소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에피소드가 발생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했던 규제 감독과 관련된 전반적인 SVB 은행에 대한 감독 그리고 또 검토를 했었습니다. 결과 저희들의 역할은 적절한 규제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견실하고 또 보다 회복 탄력성 있는 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두 가지 목표, 바로 완전 고용과 2%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고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금리가 여러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2% 목표, 반드시 달성하는 것입니다. 가격 안전성이야말로 저희 연준의 목표입니다. 물가 안정성 없이는 경제가 절대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물가 안정성이 없다면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탄탄한 노동시장 환경을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FOMC는 정책 금리를 25bp 인상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총 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통화 정책을 좀 더 충분히 제한적으로 운영해서 인플레를 장기적으로 2%대로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국채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보겠습니다. 좀 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물가 안정을 하고자 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경제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한 해 상당히 완만하게 둔화되었습니다. 0.9%. 그리고 경제 성장 1분기 계속해서 완만한 속도 1.1% 기록했습니다. 소비 지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합니다. 주택시장 취약합니다. 대부분 모기지 금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생산성도 낮고 비즈니스 투자 정도도 역시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정말 타이트합니다. 첫 3개월 동안 일자리 증가세 34만 개 정도 증가했었습니다. 실업률 아주 낮은 수준 3.5%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공급이 여전히 좀 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노동 참여率 최근 들어서 좀 더 나아졌습니다. 25세에서 54세까지 전반적으로 명목 임금 상승 어느 정도 좀 더 이징 완화가 되었고 또 일자리 베이컨시 역시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요 공급 제대로 균형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인플레는 저희들의 장기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총 PCE 물가 4.2% 상승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제외한 것입니다. 4.6%입니다. 인플레가 작년 말부터 상당히 좀 상승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인플레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적절하게 잘 고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가게 그리고 비즈니스 모두 다 서베이를 했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좀 더 고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정책 금리를 통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미국인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모두 위원과 저는 고인플레이션이 아주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고 구매력을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식품이나 주택이나 교통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의 악영향을 저희가 인지하면서 계속해서 2% 목표치를 맞춰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저희 연준은 목표 범위를 0.25% 상승시켜서 5%에서 5.25%로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의 대차 대주포 축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을 통해서 정책 금리를 총 1년
기간 동안 5% 올렸습니다. 우리의 정책 긴축이 계속해서 금리의 민감한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택과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 긴축의 정책에 온전한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앞으로도 역풍을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 여건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신용 여건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타이트해졌고 이게 저희의 정책 그리고 이 경기 전망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초에 은행 사태 때문에 훨씬 더 신용 여건이 타이트해서 가계와 기업의 신용 여건이 타이트해졌습니다. 이러한 타이트한 신용 여건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의 범위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역풍을 맞으면서 우리가 정책금리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정책금리 기조는 이 사태의 영향이 어떻게 퍼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정할 것이냐, 2% 목표치에 적정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정책 금리가 미치는 영향에 축적된 영향을 파악을 하고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경제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하면서 전체적인 동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회의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합한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보고 있고 경제 전망에 미치는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럴 생각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저희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잘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추세 이하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노동시장의 약간의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안정성을 복원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이런 정책으로 통해서 여러 시민과 그리고 가게 그리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타임스 기자입니다. 먼저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성명서를 읽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추가적으로 미래 전망,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완만한 경기 후퇴가 보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를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이나 고용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목표를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25 베이스 포인트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중단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요. 3월 달 성명서에서 저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책 확인이 필요하면 할 것입니다. 그 문장은 이번 성명서에서 더 이상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정책 확인을 할 것이냐, 이거는 2% 목표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저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걸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회의 때마다 들어오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예상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경제가 계속해서 완만한 성장 오래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마다 위원별로 예측치가 다르겠고 저는 그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별로 예측치가 다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게 되고요. 연준 대표들이 모여서 각자 판단을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적을 수가 있고 특히 이 총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적지 않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위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측치를 보면은 완만한 경기 침체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반적인 것보다 최근 동향보다 훨씬 더 실업률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 예측치가 나중에 회의록 보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이치 씨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왔습니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잠시 잠재적으로 부채 한도에 지금 고착 상태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계속해서 상향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경제에 미친 영향이 디폴트까지 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뭐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책 금리,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알아서 저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채 한도가 적시에 상향될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 정부가 모든 이 정책을 적시에 통과해서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전례 없는 사건이 나타날 것 같고 우리가 전에 겪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양쪽에 어떤 조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상향 한도를 적시에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아무도 그렇게 예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경제를 모두 보호할 수 있다. 단기 영향을 다 막을 수 있다. 그런 부채 한도에 대한 책임 우리가 다 지겠다라고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불확실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이 얘기를 해서 상황을 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팔로우업 질문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냈습니다. 뭐 리스크에 대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리스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때 항상 리스크를 고려합니다. 스티브 CNBC 기자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준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또 다른 은행들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리스크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 감독 차원에서 최근 은행들이 파산하고 또 부도를 겪고 있는 그 자체가 혹시 금리 리스크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요? 혹시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걸 두 가지 분리를 해서 통화 정책을 구현할 건가요? 한쪽에서는 규제 감독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은행의 어려움을 잘 다룰 건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회의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월 14일 발표를 할 때 간략하게 제가 전체 보드 멤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어떤 리스크를 은행들에게 주는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었고 한 페이지 정도가 오로지 실리콘뱅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SVB에 대해서요. 그래서 마켓 투 마켓으로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겪었는지 또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요. 제 기억으로는 과연 뱅크런과 관련된 리스크가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내용들은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수평적인 평가를 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은행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아주 뭐 알람 울릴 만한 아주 대단한 어려움이다 혹은 뭐 굉장히 좀 시급한 이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단지 어떤 특정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였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유동성을 확보한다든지 적절한 정책을 취한다든지 그리고 또 1년에 은행들이 여러 사태를 겪음에 따라서 은행들이 알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원칙 물론 유용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 사례에서 저희가 내렸던 결론이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도구 그리고 또 금융 안정성이라는 도구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잘 활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은행을 서포트해 줄 수가 있고 은행은 대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저희가 정책 도구를 통해서 완전 고용 그리고 또 가격 안정성을 부과할 것입니다. 제가 뭐 반대 의견을 내려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금리 위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어떤 금리 파악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안전성, 건전성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사전 경고가 없었나요? 내가 경고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고 수치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언급을 안 했느냐? 아마 규제적인 어떤 행동 아니면 관리 감독과 관련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준비를 했던 그런 사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행도 굉장히 많은 이런 유사한 사태를 겪어갈 수 있다는 점에 저희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은행에서 많은 소요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혹시 은행들 서로 통폐합, 컨설리데이션을 할 생각 없으신가요?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 혹시 합병될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직접적으로 뭐 은행들을 서로 컨설리데이션 한다, 통폐합한다, 뭐 이런 거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은행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산업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한 14,000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한 4천여 개가 다 없어졌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들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고객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 은행들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은행들도 나름대로의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하게 중소형 은행 또 지역은행 뭐 이렇게 각기 다른 사이즈별 은행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어떤가? 글쎄요. JP 모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JP 모건이 First Republic 은행을 인수한 것, 또 보험공사 쪽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파산한 은행들을 매각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서도 직접 저희가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반드시 뭐 어떻게 보험공사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예금 한도 등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은행이 전체적으로 커질 것 같은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큰 은행이 큰 인수합병을 하지 않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은행 파산이 되면 예외상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금융 시스템에는 다행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융 시스템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은 더 큰 사태가 벌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들은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을 아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비 스미스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입니다. 3월달 회의 때 의장님께서는요. 신용 상태를 보고 계속 결정을 내리겠다. 그래서 신용 상태를 보고 한두 번 더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예측이 어떤가요?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정확하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건 불가능합니다. 단지 저희가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는 신용에 긴축을 주었고 또 경제에 영향을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 만약에 크레딧 스탠다드를 좀 더 높인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신용을 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뭐 이거다 저거다 1이다 2다라고 결정하기는 힘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또 좀 더 겸허하게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봤었을 때 금리라는 것은 뭡니까? 원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금리를 높게 인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얼마만큼 끈질기게 그리고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또 얼마만큼 큰 영향을 계속해서 파급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폴로업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위원회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뭐 어디까지 할 것인지 다음 달, 그다음에 그 다음 달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어떠신지요? 제가 조금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연준 스스로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정도 추가적인 정책적인 긴축이 필요할 것인가,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회의별로 판단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요소들 그리고 발표 성명문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요소들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 그리고 신용 여건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논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
관련해서 정책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훨씬 더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용 여건과 발생한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이 지금 취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 의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와르 씨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와르 샤이드 워저스입니다. 네, 발언 기회 감사드립니다. 지금 발언문을 보니까 충분하게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가정이 어떤가요? 현재 5에서 5.25가 충분하게 긴축적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제한적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요. 저희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볼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시점에 도달했다, 뭐 어떻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 전망을 3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셨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적절한 수준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충분히 금리 인상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2월 달이 되면 그때 가면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글쎄요. 좀 더 선언을 하기 전에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좀 더 보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게 충분히 제한적이다 아니다라고 완벽하게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미 40에서 45% 은행이 신용 여건이 긴축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신용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희가 그러한 5월 8일 자료를 저도 일반적으로 나와서 봤는데요. 솔루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일관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다른 전문가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페이지북을 보시면은 어닝스 콜스 보시면은 중형 크기의 은행들이 대부분 지금 대출 규모를 좀 줄여 나가고 있다.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대출 규모는 늘어나겠지만 그 속도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닉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입니다. 의장님, 작년 그리고 올 초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약간 둔화됐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나요? 3월 달 은행들이 많이 파산을 하고 부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 하반기가 되면은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금리 인상을 하셨습니다. 혹시 속도를 조절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회의 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영향이 어떤지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필요를 느끼시는 건지요? 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 정책, 저희가 가능하면은 계속해서 상당 기간 동안에 2%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것입니다. 갖고 있는 저희들의 툴이라는 것이 금리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둔화시키는 것이 적절한 움직임인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리스크,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리고 또 너무 적게 하는 것, 또 너무 많이 하는 것, 이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경제 활동을 너무 지나치게 둔화하면 또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금리 인상을 또 너무 의미 있게 또 바꿔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성명서를 보셨겠지만 저희는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팔로우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데이터가 누적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충분히 제한적인 스탠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데이터가 뭐죠? 장기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데이터를 누적하는 건가요? 아니면 6주 만에 열리는 이 회의 사이클인가요?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누적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평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본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인플레이션만 보고 포용적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다? 그럼 다시 긴축 그만하자. 2021년 3월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결정을 잠시 고려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몇 달치를 보면은 내가 이 정도로 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달치 데이터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5%까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이미 타이트한 상황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인 금리를 보시면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명목적인 금리 산성을 보면은 한 1년 인플레이션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2% 이상 올렸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활동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점차 더 많은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신용 여건이 긴축됐다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지금 QT 양적 긴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멀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책 금리까지 도달했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씨.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는 에드워드 퍽스 기자입니다. 연준 3% 인플레 올 연말 정도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 3% 인플레라는 기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요? 그리고 3%에서 멈출 건지 아니면 2%를 굳이 끌어내리는 걸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건지요? 네, 저희는 항상 강조해 왔었습니다. 2% 인플레이션 목표가 우리 FOMC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에서 멈출 생각은 없는지요? 아니요. 절대로 저희는 3%를 보는 게 아닙니다. 2%가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저희들의 FOMC의 목표는 2%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단지 3%다, 이제 끝났다, 혹은 더 이상 툴을 사용하지 않는다, 금리 인상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또 당분간은 계속 지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 그러면 3에서 2%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맨데이트를 갖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두 문제, 고용, 물가 다 중요합니다. 이제 고용도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잡 오프닝을 보시면 1.6 정도의 수치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고용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에 조금 완화가 나타나고 있고 50년 동안 굉장히 낮은 실업률이라든가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보시면 안정치를 찾아가고 있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저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정도보다 한 몇 퍼센트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완화 그리고 공급들이 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굉장히 그래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잘했던 것 같고 이 실업률이 크게 치솟지는 않았다는 게 다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튜 블룸버그 기자입니다. 3월 달 FOMC 회의 때 그 당시 반 이상의 위원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경기 침체, 리세션이 분명히 우리의 전망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 경제 전망을 봤더니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왜 리세션을 피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을 갖고 계시나요? 왜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FOMC 위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민간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경제 전망치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FOMC 위원들이 1, 4분기에 어땠다 혹은 GDP는 어떻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GDP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상황이 다르냐? 그 이유는 과다한 수요가 노동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금리를 5% 14개월 동안 5%포인트 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보다도요. 한 0.5%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업 오프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베이를 봤었을 때도 여전히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서서히 좀 더 냉각되고 있지만 상황이 좀 더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잡 오프닝이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구인을 하겠다는 사람들보다는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떠한 미래가 있을까? 글쎄요. 계속해서 좀 더 노동시장에 쿨다운 해야 됩니다. 쿨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이전에 일련의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업률과 관련해서도 실업률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됩니다. 아니,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와 공급이 전혀 균형이 안 맞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임금 인상이 조금 하락하고 있죠. 이거 아주 좋은 사인이고요. 좀 더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이 하락돼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리세션을 피할 수 있는가? 제 생각은요. 아마도 리세션을 직접 겪는 것보다도 가능한 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리세션이 완전히 없을 거다.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마일드한 리세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여전히 임금 상승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임금 상승을 각종 측정치를 보고 있고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임금이라는 것이 사실 생산성의 상승치와 같이 가야 됩니다. 인플레이션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보수라던가 아니면은 각종 지표 체크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게 가야 되는지를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2% 인플레이션에 맞게 갈 수 있는데 물론 일탈치가 나타날 수 있겠죠. 기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가서 훨씬 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이제 경기 침체로 갈 수는 있겠는데 나중에 이제 확장 단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계산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정통을 가질지는 약간 가감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수치대로 보시면은 만약에 임금이 5% 정도 수준이다, 3%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3%로 가야 되지 않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좀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임금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주 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슨지 모르겠는데 이 임금이나 인플레이션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먼저냐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임금이 정말 인플레이션이 주 원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이고요. AP 기자입니다. 프로핏 마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플레가 계속 높은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에 서서히 물론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요. 예상보다는 물가가 너무 빨리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또 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프로핏 마진은 어떨까요? 혹시 프로핏 마진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는가요? 네. 그렇다면 프로핏 마진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물가를 계속 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경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다양한 부분에서 서플라이는 고정이 됐는데 충분히 플렉시블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에 있는 재화다 혹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상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 사태가 나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물가도 계속 안정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로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마진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완전한 경쟁 상태로 가겠죠. 이게 바로 저희가 원하고 또 구현코자 하는 다이내믹 상황입니다. 마이클 키 교수 블룸버드 레이디오에 왔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정책적인 프레임워크를 본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다음 회의 전까지 경제 동향을 살펴보실 텐데 여러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후향적으로 보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를 예측해서 앞으로를 예측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은 금리 인하는 절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죠? 금리 인하를 아예 연말까지는 고려 안 할 것인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의 조합을 저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측치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분명 여러 지표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도 있고 임금, 경제 성장에 대한 지표도 있고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앞으로 그리고 지난 한 6주 정도를 되돌아보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신용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볼 것 같고 그리고 중소은행의 신용 여건이 타이트하느냐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출 기준이 높아질 것이냐 그런 것들을 볼 것 같고요. 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통화 정책과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정책 금리를 지금 5% 계속 올려왔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 왔고 현재 신용 여건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타이트한데 앞으로도 더 지금 사태 때문에 타이트해질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아시다시피 저희 정책 조치가 충분히 제한적인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이 굉장히 다양한 시차를 낳고 있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어떨까요?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저희 FOMC에서는요.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언젠가는 안정될 거다. 빠르지는 않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물가가 안정이 될 거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까지 내려와야지만 그때 가서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시장 나름대로 계속해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물가 안정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시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건 저희들의 전망은 아닙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인플레가 높았습니다. 또 비주택 분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주택 시장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약간 약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도 좀 더 소프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진전이 있어야지만 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생겨야지만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코트니 브라운이고요. 엑시오스에서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역 레포 제도가 지금 뱅킹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있나요? 그래서 조금 또 머니마켓 펀드가 은행 그 예금과 경쟁하는 결과를 나왔나요? 위원회에서 어떤 이런 제도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나요? 아니면 나중에 그걸 논의할 예정인가요? 예,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기여 요소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규모가 커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금 흐름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는데 지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기관 투자자들이 보호가 되지 않는 예금을 가지고 머니마켓 펀드에 가져와서 뭐 페더럴 홈론 뱅크 쪽에 이걸 가져왔었는데 지난 작년 동안 리테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모든 타이트 사이클에 따라서 예금을 조금 일드가 높은 CD라던가 양도성 예금 증서라든가 머니마켓 펀드 쪽으로 돈을 가져갔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점진적인 당연한 타이팅 사이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보호되지 않는 예금을 이렇게 스프레드 시켜가지고 하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전체적인 역 레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저희를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CBS 기자입니다. 다시 부채 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 정책과 관련돼서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디폴트가 생긴다라고 하면 국가 전체가 디폴트가 된다, 미국이 된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또 대출 쪽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차입 쪽에서는요. 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미국이 디폴트가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닙니다.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런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경제를 혹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명성, 만약 미국이 국가 부도가 된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스카 씨.
감사합니다. NPR에서 온 스캇 호슬레입니다. 지난주 보고서 부위원장 바님이 여러 가지 지금 규제 관독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2019년 정책 변화가 있게 되면서 큰 은행이 관리 감독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문화적인 전환이라는 말을 썼는데 조금 덜 공격적인 관리 감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에 같이 경험하셨을 텐데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그런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제가 사실 말씀하신 그 보고서 제작에 함께 참여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물론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은행, 여러 가지 큰 규모의 은행들이 파산을 했고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파산하면서 이러한 위험들이 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일하게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왜 그랬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사실 이러한 고민 중에 일부는 기술의 발전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인 이유도 있겠죠. 규제 감독적인 문제도 있겠는데 뭐가 됐든 어쨌든 저희는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고 그것만 제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책임 자체도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러한 원인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Thank you. Evan Reiser with MNI Market News. 네, 마켓뉴스에서 왔습니다. 의장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초기 단계인가요? 아니면은 지역은행 전체가 완전히 소요에 휘말리는 깊게 빠진 상태일까요? 그리고 또 지금 성명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좀 더 금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 세 개의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지금 전반적인 은행에 가해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최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은행이 겪었던 모든 은행들의 문제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금자 보호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해결이 되었고 매각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은행들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크레딧 어베일러빌리티입니다. 가용한 신용입니다. 베이지북에서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 이 은행들이 현재 좀 더 신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감독 규제를 할 것입니다. 은행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전하게 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도 저희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워치에선 그레그 러비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판단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위기 사태를 반영하셨나요? 그래서 지난 회의 이후 그런 사태들을 감안하셨는지, 왜냐하면 몇 번이나 이 바 부의장님의 관리 감각에 대한 언급을 조금 피하셨는데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먼저 제가 위원장이 된 지 거의 5년이 이상 됐고 그래서 어떤 실수가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봤다고 생각하고 저도 환영하는 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고안을 저도 지지하는 바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바 위원장님의 관리 감독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은 이례적인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책적 공고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관리 감독과 관련된 특히 예금 관련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룰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 이러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 같은 경우는 4년 임기이기 때문에 바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관리 감독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분명
의회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으로도 현재 업무적으로 바 위원장님이랑 계속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고 또 위원회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 위원장님 그리고 그 전임자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완전히 이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계속해서 말을 아끼는 게 답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있으니까요. 네, 혹시 후회 없으실까요? 궁금합니다. 의사결정을 내리신 것 혹시 과거를 돌아보면은 후회 없나요? 네, 몇 개 후회 있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하죠. 후회하죠. 아니, 과거를 우리가 반추해 볼 때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력하는 분야는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컨트롤한다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컨트롤해라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또 혹시라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부의장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보고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발코스에서 온 메건 카스텔러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회의에서 정책금리 인상 중단을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하셨나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 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얘기했고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하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25bp를 올렸던 것이 굉장히 탄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회의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중단도 얘기는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지금 최종 단계까지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타이트한 상황을 지금 저희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왔다, 온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들을 보면서 더 할 일이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성명서를 바꿀 계획이 있나요? 다음번에도 금리 인상 할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면은 좀 더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주 먼 길을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달려왔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낸시입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왔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의장님께서는요. 과거에서 혹은 금융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교훈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나요? 교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 뱅크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 뱅크런 사태 등을 다시 반영을 해서 규제 감독을 더 잘한다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규제 감독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는 안 돼, 불가능했지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은행들이 사태를 맞이할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규제 감독을 더 잘해야겠다라는 것인데 교훈이고요. 물론 다 부의장님께서 리더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규제 감독 분야는요. 이게 첫 번째 저희가 배운 교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첨언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재방문, 즉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서 규제 감독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은행 사이즈별로 어떤 규제 감독을 해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또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테스팅 같은 것도 하실 건가요? 어떤 특정 은행에 대해서 좀 더 스트레스 테스트 할 건가요? 그것도 바 부의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바 부의장님이 직접 이니셔티브를 주고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